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여자 부케입니다. 오늘 소개드릴 책은 리암 모리아티의 9명의 완벽한 타인들입니다. 작가 리암 모리아티는 감각적인 문체, 짜임새 있는 구성, 매력적인 스토리로 전 세계를 사로잡은 작가인데요. 그녀의 많은 역작 중 1000만 부 이상 판매를 기록했던 세계적 베스트셀러 허즈번드 시크릿은 CBS 필름에서 영화 판권을 구입했고, 아마존과 뉴욕타임즈가 선정한 최고의 베스트셀러 커져버린 사소한 거짓말은 니콜 키드만, 리스 위더스푼 주연의 HBO TV 미니 시리즈로도 제작 방영되어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9명의 완벽한 타인들 역시 전 세계 30개국 출간, 아마존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 2020년에 니콜 키드만 제작 주연의 TV 미니 시리즈로도 방영이 예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럼 9명의 완벽한 타인들 줄거리 소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난 아주 건강해요. 내가 구급차를 부른 게 아닙니다. 야오는 독특한 초록색 눈을 가진 과체중의 중년 여자를 자세히 관찰했다. 제가 불렀어요. 예쁘고 어린 비서가 마샤 대신 답했다. 난 일을 해야겠어요. 비용은 모두 지불할게요. 11시에 라이언 만나기로 돼 있지? 누가 내 이름 불렀어요? 마치 왕족이라도 되는 양 잉글랜드 상류층 발음을 하는 남자가 서류처를 마샤에게 내밀며 말했다. 위에 2장만 사인해 주시면 됩니다. 기껏해야 14초면 돼요. 돼요가 아니라 돼요라 발음하는 순간 마샤의 머리가 졸고 있는 사람처럼 축 늘어졌다. 서류철이 마샤의 손에서 스르르 빠져나갔다. 압박 시작! 핀이 단호하게 말했다. 핀과 야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무실을 나오는 동안 마샤 드미트리첸코의 심장은 완전히 멈춰버렸다. 2. 10년 후 프랜시스. 베스트셀러 로맨스 소설 작가였던 프랜시스 웰트는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고급 휴양지인 평온의 집을 향해 6시간 동안 차를 달리는 중이다. 몸을 고쳐 앉아 등 아래쪽이 격렬한 통증으로 보답해왔다. 등의 통증은 폴 드레블이 사라져버렸음을 마침내 인정한 날부터 시작됐다. 경찰서에 전화를 하며 폴을 누구라 해야 할지 고민했다. 파트너, 남자친구, 애인? 그때부터 등 아래쪽에 짜릿한 통증이 시작됐었다. 넌 치유될 필요가 있어. 완전히 지쳐 보여. 친구 앨런이 3년 전 그곳에서 피로를 깨끗이 씻고 왔다며 프랜시스에게 적극 권유한 평온의 집이었다. 이번에는 수도꼭지를 튼 것처럼 코에서 콧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했다. 끔찍한 코감기는 등의 통증보다 훨씬 오래전에 시작된 것 같다. 3주일 전 보낸 9번째 소설에 출판사는 여전히 어떤 피드백도 없었다. 물론 전성기는 지났지만 여전히 탄탄한 중견 소설가인 그녀에게 친절한 답변 정도는 해줄 거라 여겼었다. 그녀가 인정하고 싶지 않은 두려움이 잠재의식 속에서 스멀스멀 기어나오려 했다. 콧물을 멈추려고 감기약과 독감약을 닥치는 대로 먹었고 그때마다 심장이 마구 요동치곤 했다. 어쩌면 그녀는 감기약과 독감약에 중독됐는지도 몰랐다. 그러니까 프랜시스는 미끄러운 내리막길을 약물과 알코올 중독을 향해 가고 있는 것이었다. 프랜시스는 차를 도로 옆에 세웠다. 땀이 비오듯 흘러내려 셔츠가 완전히 땀에 젖었다. 오한이 들며 온몸이 벌벌 떨렸다. 미친 듯 눈물이 흘러나오자 프랜시스는 웃기 시작했다. 원천적인 분노가 그녀를 휘감고 돌았다. 그녀는 주먹으로 경적을 치며 비명을 질러댔다. 괜찮아요? 세상에, 은밀한 절망의 순간을 남에게 들키다니. 프랜시스는 당혹스러웠다. 아니요, 괜찮아요. 그냥 감기가 심한 것뿐이에요. 혹시 너무 아파서 운전하기 힘든 거 아닙니까? 그냥 폐경기라서 열감이 생긴 것뿐이에요. 프랜시스는 날카롭게 말했고 왠지 오스트레일리아 오지에서 활동하는 연쇄 살인마처럼 보이는 남자의 얼굴이 빨개졌다. 그는 뭔가를 더 말하려다 마음을 바꾸고 자기 차로 걸어갔다. 폐경기의 열감이 만들어내는 엄청난 땀을 닦으면서 빨개진 얼굴을 사진 찍어 친구들에게 보내줄까 생각했다.
그녀는 이제 친한 친구들과 초경에 관해 말할 때 느꼈던 공포감을 가지고 폐경기 증상을 얘기했다. 지금까지 결혼 생활을 하는 친구들은 늘 프랜시스를 부러워하는 척했지만 마지막으로 친구들을 만난 날 메뉴판을 보다 문득 고개를 든 그녀는 가엾은 프랜시스라는 표정으로 시선을 주고받고 있는 친구들을 봤다. 30대의 아이도 남편도 없이 사는 여자와 50대의 아이도 남편도 없이 사는 여자의 삶은 전혀 다르다. 그런 여자의 삶은 실은 새로운 종류의 비극인 것이다. 3. 라스. 이게 제 아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죠. 유쾌한 60대의 포도농장 관리인이 화이트 와인을 한 병 치켜들며 말했다. 멀리 가시나 봐요? 1시간 안에 건강휴양지에 도착해야 했어요. 아, 평온의 집에 가시는군요. 두 상자를 사는 게 좋겠군요. 농장 관리인이 주문서를 작성하기 시작했다. 성함이 라스리입니다. 그때 문자 메시지 도착 알람이 들렸다. 적어도 생각은 해볼 거지? 문자 메시지를 보는 순간 그는 심장이 뒤틀리는 것만 같았다. 4. 프랜시스. 마침내 완벽하게 잠긴 문 앞에 선 프랜시스는 인터콤을 누르고 종이에 밴 욱신거리는 엄지손가락을 빨며 환영 인사가 흘러나오길 기대했지만 아무런 기척이 없었다. 다시 쳐다본 인터콤 버튼 옆에 이빨 요정이 쓴 것 같은 가지런한 작은 글씨가 보였다. 뭐 이런 경우가 다 있어. 여기 오는 사람들 상당수가 40대일 텐데. 그녀는 투덜거리며 돋보기 안경을 쓰고 메모지를 확인했다. 나마스테, 새로운 당신이 기다리는 평온의 집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비밀번호 564-3212를 입력하고 녹색 버튼을 누르세요. 시키는 대로 하고 얌전히 기다렸지만 다시 침묵이 흘렀다. 등으로 땀이 흘러내렸고 입가에 쇠파리 한 마리가 윙윙대며 날아다녔고 콧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아우 제발 좀. 화가 솟구친 프랜시스는 인터콤에 대고 버럭 소리를 질렀다. 평온의 집으로 전화를 했지만 전화를 받는 건 자동 응답기였다. 들어가 접수하려 하는데 문을 통과할 수가 없네요. 20분쯤 기다린 끝에 전화가 울렸다. 문학 에이전트 알랭이었다. 이런저런 농담을 하던 알랭이 더 이상 말이 없었다. 내가 나쁜 소식을 전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거 알죠? 그들이 내 책을 출판할 수 없다고 하죠. 안 그래요? 프랜시스, 당신의 책은 정말 아름다운 책이에요. 하지만 지금 출판계가 어떤지 알잖아요. 그래도 그 서평 때문에 출판사가 그런 결정을 했다고 생각하진 말았으면 좋겠어요. 서평이라니 무슨 말이에요? 이런. 1998년 이후 서평은 안 읽어요. 알잖아요. 서평 링크 좀 보내줘요. 전화를 끊자마자 이메일에 접속했다. 정말 미안해요. 알랭의 이메일 제목이었다. 헬렌 이나트라라는 사람이 쓴 서평이었다. 악랄하고 신랄하고 거만한 말투로 써내려간 글이었다. 프랜시스의 소설은 너무나도 정형적이고 쓰레기 같고 쓸데없이 말이 많고 진부하다. 가슴에서 시작한 극심한 통증이 온몸으로 퍼져나갔다. 여전히 열릴 생각이 없는 평온의 집 정문을 쳐다봤다. 갑자기 눈앞이 뿌옇게 변했다. 패닉 상태에 빠지면 안 돼. 프랜시스, 넌 사라지지 않아. 프랜시스는 다른 생각을 할 수 있게 도와줄 물건을 찾아 정신없이 고개를 돌렸다. 그때 백미러로 카나리아처럼 노란 스포츠카가 조용히 움직이고 있는 게 보였다. 한눈에도 엄청 비싸 보이는 차였다. 그 안에서 젊은 남녀가 나왔다. 저렇게 젊은 커플이 왜 건강휴양지에 왔을까? 프랜시스는 차창 밖으로 볼품없이 몸을 내밀고 손을 마구 흔들며 소리쳤다. 안녕하세요. 저 두 사람의 눈에 존재하기 때문에 프랜시스는 자아 정체성을 되찾을 수 있었다. 5. 벤. 벤은 제시카가 아기 기린처럼 비틀거리며 정문 앞에 서 있는 차로 걸어가는 모습을 지켜봤다. 건강휴양지는 닫혀있는 것 같았다. 제시카는 바보 같은 구두 때문에 제대로 걷지도 못했다. 이쑤시개만큼 가는 굽이라니 발목을 삐고 말 게 분명했다.
벤은 노란 스포츠카 옆에 웅크리고 앉아 돌에 맞아 페인트가 벗겨진 곳은 없는지 살폈다. 눈이 튀어나올 만큼 비싼 휴양지에서 어떻게 도로를 저딴 식으로 내버려뒀는지. 제시카는 유명 인사를 사랑했다. 그런 게 똑똑한 여자가 가질 수 있는 맹함이라 생각해서 귀엽다고 느낀 적도 있었다. 하지만 제시카는 인생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데 유명인사의 의견을 따르는 일이 너무 많아졌다. 그 사람들이 그렇게 했다고 했어. 이제 제시카는 자신도 유명인사가 됐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다. 자기 발을 찍겠다며 40분이나 허비한 적도 있었다. 얼마 전 크게 싸운 이유도 제시카가 올린 인스타그램 사진 때문이었다. 비키니를 입고 새로 만든 가슴을 더 커 보이게 하려고 몸을 앞으로 숙이고 새로 부풀린 입술을 잔뜩 오므려 카메라 앞으로 힘껏 내밀고 있었다. 제시카는 사진이 어떠냐고 물었다. 제시카가 기대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값싼 매춘 광고 같다는 생각을 말하지 못하고 그냥 어깨를 으쓱하며 괜찮네 했다. 그러자 제시카가 갑자기 소리를 지르기 시작해서 벤은 일단 서로 떨어져 여자가 진정할 시간을 주는 게 좋겠다 여겨 엑스박스 게임이나 하려고 위층으로 올라가려 했는데 벤을 쫓아와 티셔츠 뒷자락을 움켜잡은 제시카가 악을 썼다. 날 보란 말이야. 이젠 날 쳐다보지도 않잖아 넌. 제시카는 일부러 자기 모습을 바꾸고 있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신용카드가.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는 건 제시카의 바보 같은 친구들이었다. 우와 제시카 세상에 정말 예쁘다. 벤은 그들에게 소리를 질러주고 싶었다. 다들 눈이 먼 거야? 저 얼룩다람쥐 같은 모습이 안 보여? 전에는 제시카와 헤어진다는 생각을 하면 내장이 찢어지는 듯한 느낌이 들었지만 이제는 제시카와 계속 결혼 상태로 살아야 한다는 생각을 하면 내장이 찢어지는 기분이 들었다. 이번 여행 효과가 있어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망가진 차 따위는 아무 문제 아니었다. 제시카는 벤의 아이들 엄마가 될 사람이니까. 벤! 제시카가 벤에게 오라고 손짓을 했다. 제시카는 프랜시스에게 벤을 소개했다. 진짜 멋진 차예요, 벤. 프랜시스가 벤을 올려다보더니 웃으며 말했다. 벤 엄마의 테니스 친구들을 떠올리게 하는 여자였다. 감사합니다. 차 기종이 뭔가요? 람보르기니입니다. 올랄라 람보르기니군요. 이 녀석은 푸조예요. 예 압니다. 벤이 약간 짜증을 내며 대답했다. 푸조를 좋아하지 않는군요. 똥덩어리죠. 벤! 제시카가 황급히 말했고 프랜시스는 크게 웃었다. 난 내 작은 푸조를 사랑해요. 뭐 누구나 자기한테 맞는 차가 있는 법이니까요. 프랜시스 말이 아무도 인터콤에서 대답하지 않았대. 여기서 20분이나 기다리셨대. 이건 테스트 같아요. 이것도 프로그램의 일부 아닐까요? 가끔은 제시카가 정상적으로 행동할 때는 벤은 보톡스를 넣은 이마도 보고 같은 입술도 부풀린 뺨도 낙타같이 연장한 속눈썹도 수술한 가슴도 아주 가끔 다 있고 이 제시카가 고등학교 때부터 사랑했던 제시카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다. 저기 어떻게 하라는 말이 쓰여있긴 한데 글씨가 너무 작아요. 그러나 벤은 아무 문제 없이 메모지에 적힌 글을 읽을 수 있었다. 그는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녹색 버튼을 눌렀다. 저게 작동하면 정말 화가 날 것 같아요. 프랜시스의 말이 끝나자마자 인터콤에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세상에 이게 무슨 일이래요? 프랜시스가 어처구니 없다는 듯 말했다. 글쎄요 뭐 남자의 손길이 필요했나 보죠. 어머나 뭐래요. 프랜시스가 푸조 밖으로 손을 뻗어 벤의 팔을 툭 쳤다. 괜찮은 사람 같네 저 여자. 프랜시스 말이야. 프랜시스는 안심해도 되는 사람이었다. 나이가 많으니까. 질투는 두 사람 사이 새롭게 떠오르는 재밌는 주제였다. 제시카는 얼굴을 바꿀수록 자신감을 잃어갔다. 나 저 사람 아는 것 같아. 정말? 작가야. 저 사람 책을 정신없이 읽을 때도 있었거든.
6. 빅토리아풍 대저택을 처음 봤을 때 프랜시스는 생각했다. 정말 멋있다. 19세기 말로 시간여행을 떠난 것처럼 상쾌한 기분이 들었다. 람보르기니가 요란한 소리를 내며 따라오는 바람에 기분을 좀 망치긴 했지만 저런 어린이들이 어떻게 저런 차를 타고 다닐 수 있을까? 마약을 파나? 프랜시스는 백미러를 봤다. 프랜시스는 백미러를 봤다. 멀리서는 제시카는 아름다운 여자처럼 보였다. 도대체 어린 얼굴에 무슨 짓을 한 걸까? 두꺼운 화장도 충분히 끔찍했지만 눈부시게 하얀이 한껏 부푼 입술 그리고 그 가슴 정말 이건 아니었다. 프랜시스는 성형수술을 반대하지는 않았다. 오히려 좋아하는 편이었지만 저 여자의 얼굴은 너무나 슬프고 지나치게 과하다는 느낌이 들었다. 저 남자, 그러니까 제시카의 남편은 정말 귀여웠다. 아무튼 저 남자애한테 시시덕거리지 않게 조심해야지. 벤에게는 나이에 맞게 행동해야 해. 맞아, 친척인 것처럼 행동해도 되겠다. 이모나 고모인 것처럼 말이야. 나마스테, 평온의 집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합장하며 공손하게 절을 하며 남자가 말했다. 전 야오라고 합니다. 건강한 삶을 안내해드릴 당신의 행복 안내자죠. 안녕하세요, 야요. 프랜시스 웰티예요. 당신의 희생자죠. 지금부터 모두 저희에게 맡기시면 됩니다. 가방은 몇 개 가지고 오셨습니까? 한 개밖에 안 돼요. 내가 가져가면 돼요. 정말 가볍거든요. 가방 안에 커피와 차, 초콜릿, 그것도 황산화제인 다크 초콜릿, 와인 한 병, 역시 황산화제 같은 금지 물품을 넣어뒀기 때문에 프랜시스는 가방이 시야에서 사라지길 원치 않았다. 가방은 두고 가세요, 프랜시스. 차 열쇠도 그냥 꽂아두시고요. 야오가 단호하게 말했다. 이런 젠장, 할 수 없지. 금지된 물품들 생각에 당황한 프랜시스는 등에 통증 따위는 까맣게 잊고 차에서 황급히 내렸다. 아야, 등이 아파서요. 저런, 힘드시겠군요. 곧 스파에서 마사지를 받으실 수 있도록 예약을 해두겠습니다. 종이에도 뵀어요. 야오는 프랜시스의 손가락을 잡고 자세히 들여다봤다. 심하게 베었군요. 알로에베라를 붙여드려야겠습니다. 이런, 프랜시스는 상처를 심각하게 여겨주는 남자가 정말 멋있었다. 프랜시스는 자신이 남자 여기를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음을 깨닫고 황급히 시선을 돌렸다. 야오는 프랜시스에게 저택을 안내하기 시작했다. 저택의 독특하고도 부드러운 고요가 물처럼 프랜시스 위로 흘러내렸다. 평온의 집은 1840년 지어졌습니다. 영국에서 온 부유한 변호사가 근처 채석장에서 가져온 사암으로 만들었죠. 죄수들을 동원해 만들었다면서요. 프랜시스가 홈페이지에서 본 내용으로 야오를 거들었다. 먼 길 오셔서 일단 쉬고 싶으실 테지만 그 전에 앞으로 열흘 동안 지내실 새 집을 짧게나마 안내드리고 싶습니다. 그때까지 버틸 수 있어야 할 텐데요. 난 좀 더 일찍 돌아갈지도 몰라요. 일찍 돌아간 분은 지금까지 아무도 없었습니다. 야오가 차분하게 말했다. 아침은 7시, 점심은 12시, 저녁은 6시입니다. 아침을 7시에 먹는다고요? 프랜시스의 얼굴이 충격으로 헬쑥했다. 난 올빼미족이에요. 아침 7시에는 절대로 정신을 차릴 수 없어요. 그건 예전의 프랜시스입니다. 새로운 프랜시스는 뜨는 해와 함께 태국권 수업을 받고 7시면 이미 명상을 끝낸 뒤일 겁니다. 그럼 이제 잠깐 들어가서 혈액 검사를 하고 평온의 집 안내를 끝내도록 하죠. 잠깐만요. 뭐라고요? 프랜시스가 진료실처럼 보이는 방으로 끌려가며 말했다. 너무도 당혹스러웠다. 살짝 따끔합니다. 혹시 전문 교육을 지금 하는 일이 뭔지 정확히 알고 있는 건 맞죠? 전생의 구급대원이었습니다. 이 남자 혹시 미친 건 아닐까? 10년 전에 그랬다는 겁니다. 그때가 그립진 않나요? 저는 여기서 하는 일에 열정을 갖고 있습니다. 야오의 눈에서 반짝반짝 빛이 났다. 조금 미친 게 분명했다. 야오가 타이타닉호에 있을 것 같은 계단을 향해 걸어갔다. 프랜시스는 부지런히 야오를 뒤쫓아 올라가는데 평온의 집이 그려진 올리브 그린색 가운을 입은 세 사람이 계단을 내려왔다. 야오, 새로운 손님이군요. 안녕하세요. 앞서 오던 남자가 활짝 웃더니 손을 앞으로 내밀며 엄청난 목소리로 외쳤다. 나폴레옹입니다. 프랜시스예요.
만나서 정말 반갑습니다. 저기 두 명이 내 아름다운 여인들이죠. 아내 헤더와 딸 조이입니다. 회색 머리를 뒤로 넘긴 헤더는 아주 강렬해 보이는 여자였지만 사실 강렬한 건 프랜시스에게 아무 문제가 안 됐다. 프랜시스는 강렬함을 다루는 법을 잘 알았다. 부딪힐 일만 만들지 않으면 된다. 여기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온천이 환상적이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저희는 온천을 둘러보고 고귀한 침묵 시간 전에 돌아올 예정입니다. 나폴레옹은 열정적인 사람임에 분명했다. 아빠, 그분은 이제 놓아드려. 이제 막 오셨잖아. 방에 가서 쉬고 싶으실 거야. 딸 조이가 말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저녁 시간에 뵙지요. 그때는 서로 말을 못하겠지만 말입니다. 야후가 방문을 여는 순간 프랜시스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방은 넓고 공기가 잘 통했고 열려있는 프렌치 도어 밖으로는 시골 풍경이 펼쳐진 발코니가 있었다. 커피 탁자 위에 과일 바구니와 질척질척한 녹색 주스 한 잔이 놓여 있었는데 그 주스만 빼면 마음에 꼭 드는 아름다운 풍경이었다. 저기 웰컴 주스가 있군요. 앞으로 묵으실 동안 하루에 6번 유기농 스무디를 마시게 될 겁니다. 프랜시스는 주스를 홀짝 마셔봤다. 주스는 보기와 다르게 놀라운 맛이었다. 어머, 정말 맛있어요. 정말요. 야후가 프랜시스를 보면서 웃었다. 매일 마시는 스무디는 몸과 마음을 회복하는 과정에서 아주 중요합니다. 자, 이제 전자기기를 제출할 시간입니다. 스마트폰, 태블릿 같은 모든 전자기기를 제출해 주세요. 물론이죠. 프랜시스는 복종을 하지만 전혀 불쾌하지 않았다. 우리는 당신이 나을 수 있게 해줄 겁니다. 당신이 당신의 인생에서 진짜로 느껴야 하는 감정을 느낄 수 있게 해줄 겁니다. 야후는 방을 나가더니 조용히 문을 닫았다. 프랜시스는 바깥 풍경을 감상하려 발코니로 나갔다. 옆방 발코니에 벤이 나와 있었다. 두 사람의 방과 프랜시스의 방이 붙어 있었기 때문에 싸움이 과열되면 소리가 들릴 게 분명했다. 프랜시스는 짐을 풀려고 다시 방으로 들어갔다. 가방을 열고 자무스로 말아 감춰둔 밀수품을 조심스레 꺼냈다. 지금 장난하는 거 맞지? 밀수품이 사라지고 없었다. 어마어마한 분노를 느끼며 프랜시스는 가방에 담긴 옷을 모두 침대 위에 쏟았다. 이건 정말 터무니없는 일이었다. 7. 제시카. 훔쳐간 건 아닐 거야. 그렇겠지. 문제는 어디에 주차를 해놓았느냐야. 벤이 발코니에서 순차향을 만들고 주위를 둘러보며 말했다. 벤에게는 그 차가 제시카보다 훨씬 소중했다. 제시카는 그 사실을 상담사에게 말할 생각이었다. 제시카는 부부 상담을 한시라도 빨리 받을 수 있기를 바랐다. 상담사가 성생활에 관해 질문을 할지, 그녀가 두 사람이 일주일에 고작 한 번밖에 사랑을 나누지 않는다는 사실을 들으면 어떻게 반응할지 궁금했다. 요즘 제시카는 자신에게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 의심이 되기 시작해 훨씬 아래쪽 부분의 수술을 더 많이 받을 생각이었고 이미 예약도 해뒀다. 벤은 사과를 한 입 베어 물었다. 치아에 라미네이트를 한 제시카로서는 더는 할 수 없는 일이었다. 더 좋은 걸 가질수록 더 불편해져야 한다는 건 짜증나는 일이었다. 복도에 새로 산 카펫을 깔았을 때처럼 말이다. 두 사람은 그 비싼 물건을 밟은 엄두를 못 내고 카펫 옆으로 발을 질질 끌며 간신히 카펫을 지나다녔고 손님들이 흙 묻은 신발로 카펫을 밟을 때면 깜짝 놀라 움찔하곤 했다. 제시카는 눈을 감았다. 도둑이 들었던 날 느꼈던 두려움이 떠올랐다. 벌써 2년 전 퇴근 후 집에 돌아온 제시카는 도둑이 들었음을 알았다. 제시카가 도착한 직후 벤도 집으로 돌아왔다. 이게 다 뭐야? 물건이 죄다 바닥에 내팽개쳐져 있었고 모든 서랍이 열려 있었다. 제시카는 즉시 벤의 누나 루시를 떠올렸다.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는 루시 말이다. 루시는 갑자기 사라졌다가 한밤중에 돌아와 집을 엉망으로 만들곤 했다. 교통사고를 내고 임신을 했다. 예전에 루시는 재미있고 영리하고 친절한 아이였다고 벤의 가족은 생각했다. 그러기에 루시를 미워할 수 없다. 제시카는 그 말을 하지 않으려 너무나 애썼지만 결국 참을 수가 없었다. 제시카가 그 말을 했을 때 벤의 얼굴은 수치심으로 완전히 굳었다. 이거 읽어둬야 하지 않을까? 벤이 웰컴팩을 집어들고 큰 소리로 읽기 시작했다.
행복을 향한 여행을 시작하신 것을 환영합니다. 고귀한 침묵은 종소리가 3번 울리면 시작합니다. 이제 말할 수 있는 시간이 30분밖에 안 남았어. 서로 만질 수 있는 시간도 제시카는 생각했다. 침묵은 우리에겐 어렵지 않을 거야. 마침내 벤이 말했다. 그럼 지금 당장 사랑을 나누는 게 어때? 제시카는 벤을 만져도 된다. 남편이니까. 하지만 작년 말 제시카의 머릿속으로 흘러들어온 두려움을 아직도 떨쳐낼 수가 없었다. 그 두려움은 벤이 더는 제시카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느낌이었다. 그 어느 때보다 예쁠 때 벤이 사랑하지 않는다니 어처구니 없는 일이었다. 엄청난 돈과 시간을 들이고 통증을 참아가며 몸에 투자했다. 제시카의 인스타그램에는 정말 끝내줘요. 볼 때마다 훨씬 더 예뻐지고 있어요. 하는 말이 넘쳐났다. 긍정적인 말을 해주지 않는 사람은 남편뿐이었다. 만져줘 벤. 제시카의 머릿속에서 번민에 찬 울부짖음이 퍼져나갔다. 하지만 벤은 침대에서 일어서더니 과일 바구니로 향해 가며 한마디 할 뿐이었다. 귤이 맛있어 보이네. 8. 프랜시스. 언제부터 아팠어요? 프랜시스는 부드러운 하얀 타월 한 장만 덮고 마사지 침대에 엎드려 있었다. 3주일쯤 된 것 같아요. 덩치가 크고 회색 머리를 짧게 자른 마사지사는 교도관이나 학기부 코치처럼 보였다. 통증이 시작된 특별한 계기가 있어요? 다치거나 한 건 아니에요. 정신적인 충격을 받은 거죠. 아야, 호흡에 집중하세요. 마사지사가 퉁명스럽게 말했다. 이 사람은 최면에 걸린 것처럼 나긋나긋하게 말해야 한다는 평온의 집 지침을 전혀 따르지 않는 게 분명했다. 프랜시스는 에센스 오일에서 나는 감귤의 향을 맡으며 폴을 생각했다. 폴 드레블은 인터넷에서 만난 미국 토목기사였다. 친구의 친구의 친구였던 폴은 반년 동안 프랜시스에게 꽃과 선물과 손편지를 보내왔다. 폴은 영상전화를 걸어와 프랜시스의 책을 3권 읽었는데 모두 마음에 쏙 든다 말해줬다. 폴은 자기 아들 아리의 사진도 많이 보내줬다. 아이를 갖고 싶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는데도 프랜시스는 아리에게 속절없이 빠져들었다. 아들 기르기라는 책을 읽었고 짧지만 아주 즐겁게 아리와 채팅도 여러 번 했다. 프랜시스는 시드니를 떠나 산타 바바라로 옮겨갈 준비를 했다. 이미 비행기표도 예매해뒀다. 폴은 프랜시스가 글을 쓸 방을 꾸며놓았다며 사진을 보내왔다. 그리고 한밤중에 끔찍한 전화가 걸려왔다. 완전히 정신이 나간 폴은 말도 제대로 잊지 못한 채 울었다. 아리가 교통사고를 당해 당장 수술을 해야 하는데 보험회사와 문제가 있어 수술실에 못 들어가고 있다는 전화였다. 프랜시스는 주저하지 않고 그 즉시 폴에게 돈을 보냈다. 그것도 아주 많이 보냈다. 프랜시스는 미칠 것 같았다. 아리가 죽은 게 틀림없다 생각했다. 폴도 죽었을지 모른다 생각했다. 문자 메시지에도 이메일에도 음성 메시지에도 답장이 없었다. 이런 사람들은 정말 영악합니다. 아주 전문적이고 능숙하죠. 주로 선생님과 같은 연배와 환경을 갖춘 사람들을 노리고요. 그가 사라지고 몇 주가 지난 뒤에야 프랜시스는 폴 드레블이라는 이름도 그녀가 가장 좋아하는 작가 마거릿 드레블에서 따온 것임을 깨달았다. 프랜시스가 마거릿 드레블을 좋아한다는 사실은 SNS에서 끊임없이 떠들어댔으니까. 아리의 새엄마가 되려고 마음먹었던 여인들이 프랜시스만이 아니라는 사실도 밝혀졌다. 그 남자가 설정한 세부사항은 모두 달랐지만 아들의 이름은 언제나 아리였고 아리는 늘 교통사고를 당했으며 그는 늘 한밤중에 다급하게 전화를 걸었다. 폴 드레블은 가짜 페이스북 페이지를 만들어두고 고가구를 수리하는 일에 관심이 있는 것처럼 꾸민 후 프랜시스의 대학 동창이 남편이 관리하는 페이스북 그룹의 일원으로 받아들여졌다. 폴 드레블이 프랜시스에게 친구 신청을 했을 때는 이미 대학 동창은 그가 남긴 댓글을 보며 그가 아주 영리하고 재치 있는 사람임을 확인했기에 프랜시스는 그가 실존 인물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프랜시스는 피해자 한 명을 만나 커피를 마셨다. 그 여자는 프랜시스보다 훨씬 상황이 안 좋았다. 결국 프랜시스는 여자에게 수표를 끊어주고 말았다. 프랜시스에게는 그것이 손상된 자존심을 회복하는 방법이었다.
난 인터넷 연애 사기를 당했어요. 돈을 많이 잃었어요. 돈은 크게 문제가 안 돼요. 사실 큰 문제이긴 하죠. 프랜시스는 횡설수설하고 있었지만 멈출 수 없었다. 난 정말로 이 남자를 현실 세계에서 만난 남자들보다 훨씬 더 사랑한다고 생각했어요. 마사지사는 침묵하고 있었다. 여기서 일한 지 얼마나 됐어요? 몇 달 안 됐어요. 그러니까 아직은 신입이죠. 프랜시스는 눈을 번쩍 떴다. 포착하기 힘들었지만 마사지사의 말에 분명 뭔가 있었다. 원장님은 어떤 사람이에요? 여기 손님들을 많이 생각해요. 손님을 도울 수 있는 일이라면 뭐든지 할 준비가 돼 있죠. 뭐든지라고요? 그건 좀. 마사지사는 손바닥으로 프랜시스의 어깨뼈를 꾹 누르더니 몸을 앞으로 숙이고 말했다. 불편하게 느껴진다면 그게 뭐든 하지 마세요. 그게 내가 해드릴 수 있는 말 전부예요. 구, 마샤. 세 번째 종소리가 울릴 때 마리아 드미트리첸코, 세무서 직원들을 제외하면 모두 그녀를 마샤라 불렀다. 는 원장실에 앉아 있었다. 그녀는 물만 마시는 단식을 사흘째 하고 있었다. 의자를 옆으로 돌려 한쪽 다리를 들고 정강이의 이마를 댔다. 마샤의 몸은 10살짜리 소년처럼 움직였다. 그 일이 일어난 지 10년이 돼가는 중이다. 심장이 멈췄던 날, 그날 마샤는 죽었고 다시 태어났다. 그날이 없었다면 마샤는 여전히 뚱뚱하고 스트레스에 쌓여 있었을 것이다. 그녀는 다국적 유제품 제조회사 국제영업총괄 책임자였다. 과거의 마샤는 영적으로는 공허했지만 지적으로는 풍요로웠다. 그녀는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는 일을 사랑했고 중역 회의실 탁자 위에 전체 생산 라인을 쫙 펼쳐놓고 들여다보기를 사랑했다. 오래된 직업을 아련한 향수처럼 느끼는 건 기만적인 일이었다. 마샤는 집중해야 했다. 그녀는 종이에 인쇄된 이름들을 하나하나 짚어갔다. 9명의 이방인들. 마샤는 이미 이 9명을 사랑하고 있었다. 이 사람들의 자의식과 자기 혐오를, 명백한 거짓말을. 그녀 앞에서 무너질 때 자신들의 고통을 숨기려고 하는 방어적인 농담을 사랑했다. 마샤는 가장 위에 적힌 여인의 파일을 집어들었다. 프랜시스 웰티, 52살. 마샤는 프랜시스 같은 여자를 100명도 넘게 다뤄봤다. 이런 여자들은 과체중이지만 영양이 부족하고 다양한 물질에 중독돼 있고 편두통이나 근육통 문제를 앓고 있었다. 이 여자들은 충분히 쉬면서 좋은 공기를 마시고 영양가 있는 음식을 먹고 관심을 받으면 쉽게 치유됐다. 어쨌든 한 가지는 분명했는데 이 여자는 영적으로 변화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고 마샤가 그렇게 해줄 거라는 것이었다. 다음 파일은 제시카와 벤 챈들러 부부였다. 마샤는 이 어린 부부도 도울 수 있음을 확신했다. 카멜 슈나이더, 39살. 어린애들이 있는 엄마이고 이혼했다. 카멜의 사진을 들여다보며 혀를 끌끌 찼다. 갑자기 엄마의 목소리가 들렸다. 여자가 자기를 안 돌보면 남편이 다른 여자를 돌보게 돼 있어. 불쌍한 작은 토끼, 자존감이 낮을 거야. 문제없어 귀염둥이. 카멜 같은 손님은 정말 쉽게 치유해 줄 수 있었다. 마지막 파일 보면서 마샤는 얼굴을 찌푸렸다. 마르코니 가족이라 한 가족이 온 적은 없었다. 조이 마르코니는 평온의 집 역사상 최연소 손님이었다. 마르코니 가족은 크리스마스 트리 앞에 서 있는 세 사람의 사진을 제출했다. 모두 웃고 있었지만 눈은 공허하고 활력이 없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내 귀염둥이들? 10. 헤더. 사실 그때까지 헤더는 이 말도 안 되는 침묵 규칙을 따라야 하는지 결정을 못하고 있었다. 무건 수행이 필요했다면 처음부터 무건 수행을 하는 곳으로 갔을 테니까. 하지만 사뭇 종교적인 종소리를 듣는 순간 꼼짝도 할 수가 없었다. 남편은 고풍스러운 소파에 앉아 학교 선생님처럼 검지로 입술을 꾹 누르고 있었다. 나폴레옹은 학교 선생님이었다. 가난한 지역에서 사랑받는 고등학교 선생님. 하지만 나한테 그렇게 입 다물라는 몸짓을 하지 말란 말이야. 난 말하고 싶으면 말할 거야. 세 사람은 온천수에 들어가 경치를 감상했다.
온천수에 녹아있는 무기질이 혈액순환을 원활히 해주고 스트레스를 줄여준다는 둥. 나폴레옹이 끊임없이 말하고 있는 동안 헤더와 조이는 조용히 듣고만 있었다. 온천에서 나온 세 사람은 수영장으로 갔는데 조이가 대학 강사 한 명에게 아주 웃긴 일이 있다며 얘기를 해줬다. 헤더는 조이의 얘기를 이해할 수 없었지만 조이의 얼굴을 보니 정말로 웃긴 얘기인 듯해 마음 놓고 크게 웃었다. 아주 드물고 귀한 행복한 시간이었다. 그런데 이제부터 닷새 동안 입을 다물고 있어야 했다. 휴가라는 건 고통과는 상관없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자 무시무시한 짜증이 밀려왔다. 나폴레옹이 소파에서 일어나더니 여행 가방에서 티셔츠와 반바지, 팬티를 꺼냈다. 가운을 벗고 우뚝 선 나폴레옹의 하얗고 날씬하고 털 많은 몸은 아주 멋졌다. 처음 섹스를 했을 때, 그러니까 아주 오래전에 헤더는 계속해서 어머 이건 정말 놀라워 라는 생각을 했다. 큰 키와 모범생 같은 외모 때문에 사람들은 그가 얼마나 섹시한지 알지 못했다. 헤더가 보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을 텐데도 나폴레옹은 안내서에 적힌 닷새간 서로 눈을 마주치지 말라라는 규칙을 지키기 위해 헤더 쪽으로 고개도 돌리지 않았다. 나폴레옹은 아주 사소한 규칙이나 규범도 운명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한 덕목으로 여겼다. 나폴레옹은 좋은 남자였다. 젠장 맞게 모든 면에서 젠장 맞게 완벽했다. 그 순간 극심한 출산의 고통 속에 자궁이 수축하던 때에 강도에 맞먹는 분노가 헤더를 엄습했다. 그녀는 주먹으로 나폴레옹의 얼굴을 때려 그의 광대뼈를 산산히 부숴버리는 모습을, 다이아몬드가 박힌 결혼 반지에 피부가 찢어질 때까지 때리고 또 때려 남편의 얼굴에서 피가 흘러내리는 모습을 봤다. 헤더는 벽지에 눈을 고정하고 진통을 겪는 산모들이 하는 호흡법을 했다. 여기 온 건 실수였다. 아주 비싼 실수. 옆방의 조이는 어떤 기분일까? 헤더와 나폴레옹은 조이가 자기 방에서 나오지 않으면 공포에 질렸다. 조이는 괜찮다고 했다. 끊임없이 괜찮다고, 행복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번 학기 조이는 지나치게 열심히 공부했다. 조이는 쉴 필요가 있었다. 딸의 정신건강이 위태로워질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을 굳이 감수할 필요가 있을까? 이곳은 마르코니 가족을 위한 장소가 아니었다. 이곳은 나폴레옹이 계단에서 붙잡고 떠들던 여자 같은 사람들이나 오는 곳이었다. 프랜시스는 굳이 꼼꼼히 들여다보지 않아도 알 수 있는 여자였다. 아이를 낳기 전에도 일할 필요가 없었던 부유한 중년 여자들 말이다. 일단 침묵 기간이 끝나면 헤더는 나폴레옹에게 바람을 피우라고 제안해볼까 하는 아무 쓸데없는 생각을 했다. 저 불쌍한 남자는 섹스에 목말라 있을 테고 프랜시스는 아주 훌륭하고 풍성한 선택지가 될 수 있을 테니까. 나폴레옹과 언제 마지막으로 섹스를 했는지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 아마 3년 전이었을 것이다. 헤더는 더는 할 수 없었다. 침대 끝에 앉아있으니 나폴레옹이 다가와 옆에 앉았다. 두 사람은 조이를 기다렸다가 셋이서 안내자가 이끄는 좌식 명상을 하러 가기로 했다. 조이는 괜찮다. 조이는 착한 아이였다. 조이는 부모를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든 하려고 엄청나게 노력하고 있다. 헤더는 사무라이의 칼처럼 날카롭게 와서 박히는 슬픔을 느꼈다. 헤더의 목 아랫부분에서 가느다란 울음소리가 흘러나왔다. 이겨내야 해 여보. 나폴레옹이 속삭였다. 헤더를 쳐다보지 않은 채 그는 아내의 손을 꼭 잡았다. 헤더를 위해 사랑에 맞지 않는 규칙을 어긴 것이다. 10일 프랜시스. 명상 시간을 알리는 종이 울려서 프랜시스는 방문을 열고 복도로 나갔다. 벤과 제시카도 동시에 나왔다. 세 사람은 서로 눈길을 피하고 걸었다. 제시카는 몸에 딱 달라붙는 요가복으로 갈아입었다. 그 모습이 얼마나 멋진지 프랜시스는 제시카의 노력을 마구 칭찬해주고 싶었다. 저런 멋진 외모를 갖추려면 얼마나 많은 노력과 실리콘이 필요했을까. 프랜시스는 벤과 제시카를 술집으로 데려가 땅콩과 샹그리아를 대접하며 두 사람의 인생 얘기를 듣고 싶었다. 계단 앞에서 세 사람은 나폴레옹과 헤더와 조이를 만났다. 나폴레옹은 이상한 방식으로 걷고 있었는데 우주비행사처럼 아주 천천히 발을 들었다 내디뎠다. 잠시 어리둥절했지만 프랜시스는
침묵 기간에는 발꿈치를 들고 천천히 걸어야 한다던 안내서의 글이 떠올랐다. 차갑고 어두운 명상실로 내려가자 프랜시스는 시험 감독관처럼 앉은 두 행복 안내자와 같은 자세를 취해보려 애쓰다가 마사지를 받은 뒤 등의 통증이 완화된 것을 느꼈다. 처음 보는 사람이 있는지 둘러보던 프랜시스는 오른쪽에 자신과 비슷한 또래의 남자가 앉아있는 것을 발견했다. 남자에게 상냥하게 웃어 보이던 프랜시스는 돌아본 그의 얼굴을 보자 위장이 꼬이기 시작했다. 남자는 프랜시스가 미친 여자처럼 고함을 치며 경적을 내리치던 모습을 본 그 연쇄 살인마 같던 남자였다. 당혹스러웠지만 괜찮았다. 프랜시스는 다시 웃어 보였다. 그런 추한 모습을 보인 남자와 열흘 함께 지내야 한다는 생각이 입모양이 좀 일그러지긴 했지만 남자는 프랜시스를 비웃더니 고개를 돌려버렸다. 두 명이 더 들어왔다. 한 명은 여자였는데 여자는 버스를 잘못한 걸 이제 막 알아챈 것 같은 당혹스러운 표정으로 명상실을 둘러봤다. 또 한 사람은 눈이 번쩍 뜨일 만큼 잘생긴 남자였는데 남자는 매일 요가를 하는 사람처럼 가뿐하게 매트 위에 자세를 잡고 앉았다. 나마스테, 안녕하세요. 한 사람이 들어오는 순간 명상실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다. 평온의 집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마샤입니다. 마샤는 놀라운 여자였다. 슈퍼모델 같기도 하고 올림픽에 출전하는 운동선수 같기도 했다. 키는 180cm가 넘어 보였고 피부는 시체처럼 하였으며 커다란 초록색 눈은 외계인처럼 보일 정도였다. 마샤는 명상실에 있는 사람들과는 전적으로 다른 종 같았다. 훨씬 우월한 종. 마샤의 놀라운 몸을 따라 눈을 움직이면서 프랜시스는 자신의 몸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었고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을 수 없었다. 오랜 시간이 지난 뒤 마샤는 다시 입을 열었다. 고귀한 침묵에 기꺼이 동참해 주셔 감사합니다. 고귀한 침묵을 지켜내기 어려운 분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아마도 여러분 중에는 지금 좌절과 분노를 느끼는 분도 있을 겁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가장 유지하기 힘들었던 침묵이 가장 큰 보상을 얻은 가장 좋은 기억으로 남을 겁니다. 그거는 지켜봐야 알겠지. 프랜시스는 생각했다. 마샤가 앞에서 시원해 보이는 연극은 너무 의도적이고 과장돼 있어 재미있지도 않았다. 열흘이 지나면 지금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은 없을 겁니다. 훨씬 행복하고 건강하고 가볍고 자유로워져서 평온의 집을 나서게 될 것입니다. 마샤가 주먹 쥔 손을 번쩍 들어올리며 활짝 웃었다. 충격적인 웃음이었다. 밝고 온화하고 관능적인 웃음이었다. 프랜시스는 따라 웃으면서 다른 사람들도 같은 영향을 받았는지 보려고 고개를 돌렸다. 정말로 모두들 웃고 있었다. 명상을 시작하기 전 한마디 들 얘기가 있습니다. 10년 전 난 죽었습니다. 아무도 예상치 못한 말이었다. 믿지 못하겠다면 야오에게 물어보세요. 심장이 멈춰버렸어요. 임상적으로 죽은 거였죠. 그날 10년 전에 나는 잠시 내 몸을 떠났습니다. 내 말을 의심하는 사람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정말입니다. 그때 날 구하러 온 구급대원이 야오였고요. 야오가 그날 내 심장이 멈췄다는 사실을 증언해 줄 겁니다. 나중에 우리는 친구가 됐고 행복하고 건강한 삶에 관심을 갖게 됐죠. 그 죽음에 관해 더 많은 얘기를 드리고 싶지만 적절한 표현을 찾기 어렵군요. 이런 말씀은 해드릴 수 있어요. 이 세상과 나란히 놓여있는 또 다른 세상이 있다는 것. 죽음은 그저 세상에 속한 몸을 남겨두고 떠나는 문제예요. 그때였다. 죄송해요. 조이가 일어서서 웅얼거렸다. 조이의 부모는 하얗게 질린 얼굴로 딸을 올려다보았다. 바람을 좀 쐬야 할 것 같아요. 헤더가 벌떡 일어났다. 같이 가자. 아니야, 난 괜찮아. 엄마 제발 나 혼자. 조이는 괜찮을 거예요. 괜찮아지면 돌아와요. 너무 먼 길을 와 피곤해서 그래요. 마샤가 단호하게 결론을 내리자 헤더는 마지못해 자리에 앉았다. 저기요. 고귀한 침묵이 깨졌으니까 질문을 해도 될까요? 연쇄 살인마였다. 누가 우리 가방을 뒤진 겁니까? 12. 조이.
조이는 명상실 문 밖에서 숨을 쉬려 애썼다. 요즘은 공황장애가 올 때가 많았다. 잭도 이런 느낌이었는지 궁금했다. 천식을 앓는다는 것이 가슴에 벽돌 10개를 얹은 것과 같다고 말하곤 했다. 조이는 자신이 공황장애에 빠지는 이유를 알았다. 이번에는 죽음에 다다르는 경험이 아름다웠다 말하는 마샤의 미친 생각을 들어야 했기 때문이었다. 잭은 그저 다른 방으로 건너간 게 아니었다. 잭은 영원히 가버렸다. 누가 우리 가방을 뒤진 겁니까? 명상실에서 남자 목소리가 들려왔다. 조이는 좁은 계단을 올라가 묵직한 문을 힘껏 밀었다. 부모님이 걱정하실 테니 오랫동안 사라져 있을 수 없었다. 잭이 죽은 뒤로 부모님은 조이가 독감 예방주사를 맞지 않으면, 조이가 조금이라도 늦게 귀가하면 조이가 죽게 될 거라고 진심으로 믿었다. 잭과 달리 한 번도 천식 때문에 고생해 본 적이 없는데도 엄마가 다가와 조심스럽게 딸의 숨소리를 들을 때 조이는 그냥 걸어가 버릴 수가 없었다. 짜증을 억누르고 숨소리를 듣게 해줄 수밖에 없었고, 듣고 싶어하는 대답을 해주고 필요로 하는 위안을 줄 수밖에 없었다. 조이의 남자친구는 친구들과 함께 가는 발리 서핑 여행에 조이를 데리고 가려 애썼다. 다른 때는 괜찮아. 하지만 1월엔 반드시 부모님과 있어야 해. 남자친구는 화를 냈고 두 사람은 잠깐 냉전 상태로 있다가 결국 헤어졌다. 조이는 남자친구를 사랑했다. 저기 안녕하세요. 조이 맞죠? 아까 만났잖아요. 프랜시스예요. 아까 아빠와 얘기했던 금발에 빨간 립스틱을 한 여자였다. 안녕하세요. 말하면 안 되는 시간인 건 알지만 아주 유상해져 버렸어요. 아까 그 남자 알죠? 그 남자는 여기에 작은 술집을 통째로 가지고 온 게 분명해요. 좀 창피한 말인데 실은 나도 몇 개 뺏겼어요. 말이야 바른 말이지. 그건 사생활 침해잖아요? 그러면 안 되죠. 우리도 권리가 있는데 말이야. 프랜시스가 허공에 주먹을 날렸다. 조이가 프랜시스의 주먹을 보고 웃었다. 저도 몰래 가져온 물건이 있어요. 정말요? 조이도 뺏겼어요? 아니요, 못 찾아냈나 봐요. 부모님 드릴 선물처럼 포장했거든요. 우와, 천재네. 뭘 가져왔는데요? 와인이랑 리세스 피넛버터 컵이요. 저는 초콜릿 중독인 것 같아요. 열흘 동안 와인을 한 잔도 안 마셔도 문제 없어요. 그저 부당한 취급을 받으니 어처구니가 없는 거죠. 전 와인을 좋아하지도 않아요. 오빠의 21번째 생일 때 건배하려고 가져온 거예요. 3년 전에 죽었어요. 저와 쌍둥이였죠. 프랜시스의 얼굴이 굳어졌다. 정말 안 됐어요. 오빠 이름이 뭐예요? 잭이에요. 사랑스러운 이름이네요. 쌍둥이니까 조이도 곧 생일이겠네요. 원칙적으로는요. 하지만 전 그때 생일이 아니에요. 생일을 바꿨거든요. 잭은 18번째 생일 바로 전날 죽었어요. 엄마 아빠 마음이 완전히 무너진 다음날 내 생일을 축하하는 건 엄마 아빠한테 너무 가혹한 일이니까요. 1월은 우리 부모님한테는 정말 잔인한 달이에요. 부모님은 운동광이지만 아빠는 정크푸드 중독, 엄마는 식이장애가 있고요. 그런데 프랜시스는 여기 왜 오신 거예요? 그냥 평범한 중년 아줌마가 올 만한 이유로 왔죠 뭐. 나는 남편도 없고 전 남편만 둘이에요. 완벽한 싱글. 얼마 전 한 남자와 사랑에 빠졌는데 결국 연애 사기라는 게 밝혀졌죠. 직업은 어떻게 되세요? 로맨스 소설을 썼었어요. 여기 내 책이 있을지도 몰라요. 이런 데는 잘 갖다 놓더라고요. 저기 있네요. 프랜시스는 책장으로 가 낡은 책 한 권을 꺼냈다. 자요, 이거. 멋져요. 조이는 그렇게 말했지만 책은 정말로 끔찍해 보였다. 이제 내려가 봐야 해요. 내가 어디 있는지 모르면 부모님은 미쳐버릴지도 몰라요. 나도 내려가야죠. 정말로 이 과정이 모두 끝나면 우리 모두 변할 거라 생각해요? 아니요. 프랜시스는요? 나는 마샤라면 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해요. 마샤 때문에 깜짝 놀라서 정말 죽을 뻔했다니까요.
두 사람은 큰 소리로 웃다가 경구와도 울리는 징소리를 듣고 소파에서 벌떡 일어났다. 책 읽어볼게요. 침묵 기간에는 책도 읽으면 안 된다고 했어요. 전 반항하니까요. 이제 우린 동맹을 맺은 거예요? 어머 조이랑 동맹을 맺다니 진짜 좋아요. 그리고 그 순간 둘은 정말로 동맹을 맺은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13. 마샤. 조이 마리코니와 프랜시스 웰트는 명상실을 나가더니 아예 돌아오지 않았다. 침묵은 깨져버렸고 토니 호그버는 환불해달라며 평온의 집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겠다느니 뭐니 하며 떠들고 있었다. 저 불행하고 건강하지 못한 남자가 어린애처럼 부리는 투정 정도는 충분히 감당할 수 있었다. 좋아요. 전액 환불해드리겠습니다. 짐을 꾸려 즉시 나가세요. 가까운 마을에 라이온스 하트라는 괜찮은 숙소가 있어요. 거기서 메가 몬스터버거를 시키면 감자튀김과 탄산음료를 마음껏 드실 수 있습니다. 아주 맛있을 것 같죠? 그럴 것 같군요. 토니가 공격적으로 대꾸했지만 자리에서 일어나진 않았다. 이런 귀여운 사람. 당신은 내가 필요해요. 더 이상 지금의 당신으로 살고 싶지 않잖아요. 가방을 뒤져 기분이 좋지 않다는 건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계약서에 가방을 조사하고 금지 물품을 압수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시했고 당신도 동의한 내용입니다. 성장은 고통스러운 법이죠. 가끔은 불편한 경험을 할 수도 있지만 그래봐야 고작 열흘이에요. 보통 사람들이 살아가는 날은 27,000일이죠. 떠나고 싶으면 언제든 떠날 수 있습니다. 토니 당신이 감옥에 갇힌 죄수는 아니니까요. 여긴 건강휴양지이지 감옥이 아니에요. 당신은 성인이에요. 계속 머물겠다고 결정하신다면 나를 믿고 평온의 집 직원들을 전적으로 믿어주길 바랍니다. 아, 좋습니다. 내가 계약서를 정확하게 안 읽은 것 같네요. 토니의 목소리에서 공격성이 빠져나가고 있었다. 마샤가 이겼다. 이제 토니는 마샤의 것이었다. 모든 과정이 끝났을 때 토니는 아름다워질 것이다. 여기 있는 모두가 아름다워질 것이다. 자, 그럼 고귀한 침묵을 시작하고 명상을 진행합시다. 야오, 징을 쳐줄 수 있나? 몇 분 후 프랜시스와 조이가 미안함과 죄책감 어린 표정으로 명상실로 돌아왔다. 마샤는 두 사람이 서로 얘기를 했고 이미 우정이 형성됐음을 느낄 수 있었다. 따라서 두 사람을 면밀히 관찰할 필요가 있다. 침묵이 필요한 이유는 그런 일을 막기 위해서였다. 14. 프랜시스. 평온의 집에서의 첫날 밤 프랜시스는 저녁 스무디를 마시며 일부러 책을 읽었다. 책 표지 바로 뒤 고귀한 침묵 시간에는 책을 읽을 수 없음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적힌 종이가 끼워져 있었지만 이건 터무니없는 농담이었다. 프랜시스는 무엇이든 읽지 않으면 절대 잠들지 못했다. 하지만 오락부락하게 생긴 탐정이 담배 연기 자욱한 술집에서 위스키를 마시고 그보다 나이가 절반은 적은 긴 다리의 여자가 그의 귀에 대고 당신이랑 하고 싶어 미치겠다는 말을 하는 부분을 읽다가 프랜시스는 책을 던져버렸다. 아주 그냥 지 판타지를 풀고 있어 자식이. 프랜시스는 최신 뉴스와 날씨를 보려고 침대 옆 협탁으로 손을 뻗었지만 스마트폰이 없었다. 당연히 없겠지. 하지만 괜찮아. 침대는 정말 고급이었다. 프랜시스의 머릿속은 오늘 있었던 새로운 경험과 얼굴들로 가득 차 있었다. 신나기도 하고 정신없기도 한 날이었지만 좋은 하루였다 생각했다. 이제 폴 들여볼 생각은 거의 안 했다. 이곳을 떠날 때가 되면 인터넷 연애 사기나 서평은 완전히 극복할 것이다. 그리고 날씬해지겠지. 오늘 저녁 식사는 세상 끔찍하고 괴로운 것이었다. 아주 긴 식탁에 이름이 적힌 자리에 앉았을 때 접시에 놓인 작은 카드가 눈에 들어왔다. 평온의 집에서는 마음 챙김 식사를 해야 합니다. 아주 조금씩만 드셔야 합니다. 음식이 들어가면 식기를 식탁에 내려두고 눈을 감은 뒤 최소한 15초 동안 천천히 씹도록 합니다.
손님들은 저마다 다른 음식을 받았다. 헤더와 조이에겐 구운 감자와 스테이크가, 프랜시스에겐 퀴노아 샐러드가 나왔다. 물론 뛰어난 음식이었지만 프랜시스의 세계에선 샐러드는 그저 곁들이는 음식일 뿐이었다. 연쇄살인마는 채소가 가득 든 샐러드볼을 슬픈 얼굴로 한참 보더니 어쩔 수 없다는 표정이 돼서 포크로 방울토마토를 한 번에 3개나 푹 찔렀다. 헤더는 스테이크를 반도 못 먹고 짜증난다는 듯 포크와 나이프를 내려놓았다. 그 스테이크를 늑대처럼 덤벼들어 낚아채지 않도록 프랜시스는 정말 많이 자제해야 했다. 마침내 식사를 모두 마친 사람들은 자기 방으로 돌아갔다. 극심한 피로가 몰려와 곧바로 잠이 든 프랜시스는 빛이 얼굴을 비추는 통에 헉 하고 잠이 깼다. 15. 라스. 뭐 하는 겁니까 지금? 벌떡 일어나 앉은 라스의 심장이 두방망이질을 쳤다. 행복 안내자인 딜라일라가 라스의 얼굴에 손전등을 비추며 일어나라는 손짓을 했다. 달빛 명상을 할 거예요. 첫날 밤엔 늘 달빛 명상을 합니다. 꼭 참석하셔야 해요. 침묵을 잊지 마세요. 복도로 나서며 딜라일라가 말했다. 그 아름답고 고귀한 침묵을 어떻게 잊겠어요. 구름 한 점 없는 밤이었다. 별은 하늘을 가득 메우고 있었고 완벽한 반달이 은빛으로 정원을 비추고 있었다. 딜랄라는 라스를 프랜시스와 토니 호그번 사이로 데리고 갔다. 물건을 빼앗긴 거대한 남자는 어딘지 모르게 익숙한 데가 있었다. 혹시 내가 이혼시킨 남편들 가운데 한 명일까? 나마스테. 마샤가 입을 열었다. 침대를 나와 오늘 밤 달빛 명상에 참석해 주신 거 고맙습니다. 여러분이 자랑스럽습니다. 라스는 사람들이 마샤가 자신들을 자랑스럽게 여겨주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것 같았다. 이제 곧 하게 될 명상은 고대 동양의 지혜를 서양의 현대의학과 접목한 것입니다. 난 불교 신자는 아니지만 우리 명상에는 불교 철학이 녹아들어 있음을 알고 계셨으면 합니다. 라스는 별들이 선명히 새겨진 하늘을 올려다봤다. 선문답이라는 말을 들어본 분도 계실 겁니다. 선문답이란 불교 선종에서 명상을 하는 동안 깨달음에 이를 수 있도록 활용하는 역설이나 질문을 의미합니다. 오늘 밤 별을 보며 2가지 선문답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갑자기 떠오르는 마음. 2번째는 부모의 자식으로 태어나기 전에 갖고 있던 너의 본래 얼굴을 보여라 입니다. 라스는 숨을 쉬며 별을 봤다. 하지만 선문답을 생각하진 않았다. 그는 레이를 생각했다. 레이는 평온의 집에 함께 가면 안 되냐고 물었다. 라스가 혼자 가고 싶다고 했을 때 레이의 표정이 떠올랐다. 라스는 아이 문제는 더 이상 생각하지 않겠다는 결정을 레이가 받아들였다 믿었다. 아이가 생겼을 때 감당해야 할 그 모든 진실한 사랑을 생각하면 끔찍하고 라스는 숨이 막혀 죽을 것 같았다. 레이가 진심으로 아빠가 되고 싶어 한다면 레이를 놔주는 게 맞지 않을까. 뭔가가 하늘을 가로지르며 떨어졌다. 라스는 눈을 감았다. 갑자기 왼쪽에 누운 거대한 남자가 누군지 생각났다. 16. 제시카. 제시카 옆에 누운 프랜시스는 빠른 속도로 잠이 들었다. 발로 살짝 깨워줄까? 별똥별이 떨어지고 있는데 그걸 못 보다니 안타까웠다. 제시카는 고개를 돌려 옆에 있는 벤을 봤다. 벤이 문득 고개를 돌려 제시카에게 윙크했다. 그 윙크를 보자 제시카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벤이 다시 고개를 돌려 별을 봤고 제시카는 손가락으로 얼굴을 만졌다. 달빛에 비친 맨 얼굴이 끔찍하진 않을지 궁금했다. 제시카는 스마트폰이 애타게 그리웠다. 주황색 페디큐어를 한 자기 발을 봤다. 스마트폰이 있었으면 당장 벤과 자신의 발을 찍고 달빛 명상, 건강 휴양지, 선문답 배우기, 방금 별똥별 봄. 한 손으로 손뼉을 치면 무슨 소리가 나는가 같은 태그를 달아 올렸을 텐데 마지막 해시태그는 제시카를 지적이고 영적으로 보이게 해줄 거였다.
스마트폰이 없으니 초조했다. 중독된 게 분명했다. 그건 2년 전 일이었다. 퇴근한 제시카는 벤이 죽을 듯 하얘진 얼굴로 전화기를 잡고 서 있는 것을 보았다. 누구야? 누군데 그래? 벤이 말했다. 엄마가 보낸 카드 기억하지? 도둑 든 뒤에 보낸 거. 어떻게 벤의 엄마 도나가 죽을 수 있지? 제시카는 벤의 엄마를 사랑했다. 기억하지? 귀여운 강아지가 그려진 카드의 말풍선에는 기분이 정말 안 좋다고 들었어. 어떡하니? 그리고 안에는 복권이 들어있었다. 도나는 너희는 행운을 누릴 자격이 충분히 있어 라는 글을 적어보냈다. 그 복권이 당첨됐어. 우리가 1등이래. 2200만 달러, 180억 원을 받게 될 거래. 바보 같은 소리 마. 그럴 리 없어. 두 사람이 가족과 친구들에게 전화를 걸 때마다 복권 당첨은 좀 더 분명한 현실이 됐고 근처 주류 판매점에서 찾을 수 있는 가장 비싼 샴페인을 사와서 알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축하하러 와달라고 초대했다. 복권 당첨은 결혼식보다 훨씬 근사한 일인 것 같았다. 그날 밤 제시카는 욕실 거울을 보고 이미 그 사실을 알았다. 제시카의 얼굴은 돈과 함께 빛나고 있었다. 돈 때문에 우리가 바뀌면 안 돼. 잠들기 전 벤은 나지막히 말했다. 제시카는 생각했다. 도대체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야? 우린 이미 바뀌었다고. 새로운 삶에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생긴 건 사실이었다. 생전 만나본 적도 없는 벤의 사촌은 벤과 제시카가 자기가 받은 주택담보대출을 갚아줘야 한다 생각했다. 두 사람은 사촌에게 자동차를 사주고도 결국 대출을 갚아줬지만 이미 손해를 입었다라는 원망을 들었다. 제시카의 여동생에게는 100만 달러를 줬지만 계속해 더 달라 했다. 벤은 그냥 줘버려 했고 달라는 대로 줬지만 어느 날 점심을 먹고 제시카가 밥값을 계산하지 않은 뒤로 자매는 서로 말도 섞지 않고 있다. 자산관리사인 벤의 새아빠는 자신이 벤의 자산을 모두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새아빠를 멍청이라 생각했던 벤이 거부하자 사이가 어색해졌다. 갑자기 부유해진다는 건 자격도 경험도 없는 상태에서 해나가야 하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화려한 직업을 갖게 된 것과 비슷했다. 벤은 일하던 시절이 그립다고 했고 새로 이웃이 된 거만한 사람들이 싫다고 했다. 복권이 벤을 행복하게 해준 유일한 일은 그 차를 살 수 있었다는 것뿐이었다. 벤은 다른 일엔 조금도 신경 쓰지 않고 그저 그 차뿐이었고 제시카는 그 차가 지긋지긋했다.